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올림픽이 오늘 오전 8시 우리 한국 시각으로 8시쯤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화려한 그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 올해는 텐텐을 다시 또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금메달 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흘린 땀과 열정 그것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길 좀 바랍니다. 올림픽 역사사상 남미 대륙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사진 공동 취재단이 지난 1년 전부터 이 태극전사들이 땀과 열정을 담은 이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으로 오륜기를 그렸는데 좋은 성과 내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축제의 산바가 빠질 수 없죠. 아직 리올림픽 체감은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 곳곳에서 이런 마케팅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삼바 축제를 벌이는 브라질 여성 댄서들을 고용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리올림픽 시설도 그렇고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취재단이 묵고 있는 숙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좀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이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랴오닝호에 전투기가 탑재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이 동북아 정세가 자꾸만 이 긴사적 긴장 관계, 대결 관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오늘도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만 되면요, 이 열대야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밑으로 모이는 한강변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무척이나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이 기온은 발표를 하는데 왜 열대야는 발표를 하지 않는지 그 꼼수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있지만은 가을이 이제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이렇게 코스모스가 활짝 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요, 금방 좋은 또 가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진 함께 봤고요.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학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 김국진, 강수지 씨의 열애설이 터져 나온 이후에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열애에 사람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백현주 교수님, 네. 둘 다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진짜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다가 지금은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속칭 한물간 스타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달달한 연애에 왜 이렇게 많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지지를 보내는 것일까?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면 초혼이라고 하면 예.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해야 되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을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결혼의 형태는 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들도 물론 많은 것들을 고려했지만 중요한 거는 예. 이 커플로 거듭났을 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동반자, 진정한 동반자. 동반자. 열정이 예.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이면 두 사람이 저렇게 아플 때도 가가지고 정말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가서 있는 모습이 예. 정말 걱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설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열정도 있지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또 한 세대를 풍미했던 것도 예.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족 이상의 이미 연인으로서의 케미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화제를 낳고 있고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눈에 이렇게 불꽃이 튀는 그런 열정적인, 격정적인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를 챙겨주면서 조금씩 스며드는 그 잔잔한 사랑법에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것이다. 그게 더 무섭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무서운 거예요. 뜨거워진 밥은 식는다고 예. 절대 그 열정이라는 것이 너무 갑자기 일어나면 더 무서운 겁니다. 잠시 뒤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사랑법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의 사랑법에는 그런 잔잔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두 사람이 근데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같은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온 거는 알겠는데, 네. 프로는
드라마고 연기는 연기일 뿐인데 두 사람이 왜 눈이 맞았을까?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도 리드를 남자가 해야지 그 관계가 형성이 더 탄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국진 씨가 사실 불타는 청춘이 섭외가 됐을 때도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플로 거듭나는 이건 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연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정이 없고 관심이 없을 정도였는데 예. 한 회 한 회 하면 할수록 강수지 씨에 대해서 물론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인연이긴 하지만 예. 그동안은 그 동료로서 동생으로서 봤다면 이 불청에서 커플로 거듭나면서 아, 저 친구 저 여자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뭔가 챙겨주고 배려해주면서 강수지 씨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예. 그 불타는 청춘 속에서 김국진 씨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줍니다. 백종원 씨에게 사사를 받아서 예. 갈비찜도 해주고 잡채도 부쳐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근데 88년도 이후에는 누군가 내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국진 씨가 이미 작정을 한 순간부터 예. 실제로 많은 것들 하나하나 챙겨주기 시작을 했고 강수지 씨도 마음을 열게 된 것 같고 결국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우리 연인 되자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예.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에게 반한 이유는 인성이 좋다, 예, 자상하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 서로가 한 번씩의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씩 문을 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또 많은 국민에게 야, 두 사람이 진짜 결혼했으면 좋겠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두 사람이 이제 방송 화면에서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김국진 씨랑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로 강수지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이게 설정인지 아닌지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게 설정인가요? 설정 아니죠? 네? 그러면 김국진 씨 오늘 혼자 집에 가시지 마시고 저랑 식사 한번 해요. 눈을 안 움직이고 그것만 일장만 보고 있으면은 수평수 보면 멀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야,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날다람쥐요. 수평선이야, 수평선. 오빠만 쳐다보야겠네요. 아, 그냥 해본 소리야. 이제 뭐 계속 촬영하잖아요. 네. 3주마다 한 번씩 보고 계속 하면서 아주 조금씩, 저 친구, 괜찮네. 저 그러면 친구, 오빠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아유, 어떻게 여자가 먼저 그렇게.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 20몇 년 전. 콘서트에도 오고 가고. 그렇잖아. 만약에 그때 서로 많이 안 바쁘고 그랬으면 만날 수도 있었을 아, 그때 예전. 우리 윤 대표님도 이제 50대시죠? 그렇죠. 예, 같은 50대예요, 그렇죠, 두 분이? 네. 예, 이 두 분의 사랑에 대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켜보면서 방송화면을 봤는데 네. 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거예요? 보기가 참 좋잖아요. 일본에서요, 50대 주부들한테 어떤 남편이 제일 좋냐 조사를 했대요. 돈 잘 버는 남자, 자상한 남자 예. 다 조사했는데 제 1등 나온 게 집에 없는 남자가 1등이 나왔답니다. 예. 그럴 정도로 50대면은 사랑이 다 식어가고 뭐 이런 시대인데 저분들이 이제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라디오 스타라는 TV 프로그램 예. 어제도 집에 가서 재방송해 주길래 봤더니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숨기는데 멘트 하나하나가 툭툭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대단해요. 예. 그래서 저런 사랑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럽다. 그리고 뭐 최성수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쁜 우리 사랑은. 예. 서로 숨기면서 그 사랑을 표시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10대보다도 더 청순하고 아름답게 예. 보여서 그래서 정당히 좀 좋게 봐. 저분들이 또 한 번도 상처를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독일 시인 릴케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고독을 서로 보호해주고 고독한 사람이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경계를 그어놓고 서로 인사하는 거라고 그런 말도 해놨는데 그 서로 고독을 겪었기 때문에 저런 사랑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사랑은 식어버려서 이제 같은 부부관계도 이제 얼어붙는 그런 시기인데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다 보니 저 두 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보낸다. 저 사랑을 보고 많은 집에서 노년, 중년 부부들이 다시 번개탄이 돼서 다시 좀 시작하는 집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100살까지 살면 나이 강수희 씨가 올해 50이거든요. 예. 50년 믿기지가 같이 않죠, 사는 예. 거예요. 김국진 씨는 52살이니까 48년을 같이 예. 살고. 그러니까 언제 몇 살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서로 사랑하고 예. 서로 아껴주고 손붙잡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몇 살에 만나는 거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 70에 만나도 좋고 뭐 소설 옛날에 에반젤린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평생 첫사랑을 그리워하다가 양로원에서 죽기 전에 며칠 전에 만나는 그 사랑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의 사랑법이요. 이렇게 20대, 30대 진짜 불꽃 튀는 사랑이요. 너 없이는 못 살아. 막 목을 뭐 이제 매달기도 하고 예,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사랑법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서로 아픈데 가서 간병을 해주는 그런 정말 소소한 인간적인 모습에서 사랑이 싹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수지 씨도 아마 엄마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특히 여성이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밥상을 차려준 생일상을 차려준 남성은 없었을 처음이었다고 거예요. 그랬어요. 네, 예. 그렇게 고백했어요, 본인이. 김국진 씨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예.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상을 받고서.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50대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좀 이제 편안하고 그다음에 정말 서로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잖아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열정적으로 어떤 뭐 그 성적인 부분에 이끌려서 하는 것보다도 예. 그냥 편안한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을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예. 찾게 되는 거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아팠을 때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약도 주고 또는 예. 돌봐주고 또 생일상도 차려주고 이런 모습이 젊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요. 특히 두 분은 다 첫 번째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나머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뭐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보는 관계들을 보면 그런 예.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고 예.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적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두 사람의 케미가 잘 맞다고 볼 수 있고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박수를 보내고 예. 또 이제 50대나 뭐 지금 예를 들면 저분들처럼 한 번에 실패를 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게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저런 예. 모습이 사실은 이제는 인생이 뭐 예전 같으면 막 뭐 나이 50대면 뭘 또 결혼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본인이 예.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상화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 참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 두 커플인 것 같아요. 예. 주대진 변호사는 김국진 씨와 이 강수지 씨가 과거 얼마나 대단한 연예인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뭐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려 보이긴 하는데 지금 우리 젊은 20대 분들이죠. 조대진 변호사의 20대는 아닙니다만 20대 분들은 강수지 씨, 김국진 씨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톱스타의 반열에 있으셨고 또 이제 모든 광고를 다 휩쓸다시피 하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김국진 씨 같은 경우는 빵도 남아서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빵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예. 나는데 그 정도로 탑 클래스에 있던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아픈 상처를 겪고 예. 또 이제 좋은 모습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것도 반가운데 예. 또 서로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지금임의 그 유재석 씨보다도 아마 더했을 거고요. 지금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배수지, 수지 씨보다도 아마 이 강수지 씨가 더 대단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김국진 씨의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넘어갈 줄 알았지? 봐라 거짓 밤새지 마라 말이야. 여보세요? 그리고 잘 먹는 남자는 더 좋더라. 나 소화 다 됐어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그게 죽였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생생한데 진짜 대단했죠, 생생하죠. 당시에는. 그럼요. 1990년대죠, 저게. 90년대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미국 원래 재밌게 보잖아요. 예. 강수지 씨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대학가요제 본선에서 상을 탔고요. 공식 데뷔는 이제 90년에 데뷔를 했는데 예. 폭발적이었다는 게 뭐냐면 군통령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보호해주고 싶다. 이상형으로 꼽았던 게 강수지 씨였고 배수지가 아니라 강수지였어요. 강수지 씨였죠. 예. 그래서 수지 열전이 많았죠. 예. 뭐 배수지도 있지만 옛날 최수지 씨도 있었고 예. 탤런트, 그다음에 강수지 씨는 가수 쪽에 있었는데 강수지 씨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서
오히려 나중에 하수빈이라는 약간 벤치마킹한 스타일의 후배가 등장을 했을 때도 파가 나뉘었었습니다. 강수지파, 하수빈파 그래가지고 누가 더 원조다, 누가 짝퉁이다 이걸로 해서 막 팬들끼리 기싸움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일단 김국진 씨 같은 경우에는 CF만 한 100편 정도 찍었을 정도니까요. 지금 근데 유재석 씨 뭐 저리 가라였죠. 그때는 매체 수도 지금같이 많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유재석 씨보다 더 활동이 많았다, 양이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주급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억에서 3억 사이, 한 3억 정도의 돈을 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 활동, 광고 활동, 행사까지 해서 김국진 씨는 어디 가나 김국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50대의 나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그 나이에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 외에 이처럼 잘 나가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타들이 어느 날 인생의 굴곡을 넘어들면서 이제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물간 스타들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다시금 사랑을 꿈꾼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분위기?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아주 풍겨요. 좋은, 두 사람의 저는 이게 사랑법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크린에 사라지거나 브라운관에 사라지고 나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이런 구조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연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저는. 저런 사람들이 저분 김국진 씨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부터 다시 TV 브라운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혼 그다음에 골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어느 프로에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또 활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전성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수지 같은 경우도 저 지금 그 사람 불타는 정치인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방송국에 많아야 돼요. 예전 같으면요. 인기 있는 그다음에 젊은 이런 연예인들만을 방송국에서 계속 선호하고 그런 사람만 출연시켰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도 다시 브라운관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럼 저런 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 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50대, 60대도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예전의 추억의 어떤 연예인들과 함께 또 생활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나오면요. 이제 감출 게 없어요, 사실. 여기 불타는 청춘에 나오는 프로그램도 보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젊은 이제 연예인들은 많은 부분을 좀 자기 이미지, 신비주의 이런 걸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편하게 그다음에 예전에 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60대, 50대 이런 분들한테 어필하고 그분들이 시청층을 이끌어주면서 결국은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성장 중심 또 효율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짜 한 번 잘 나갈 때만 그때만 반짝 뜨고 그 이후에는 사실 패자처럼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왕년의 최고 스타들이 한물 같다라고 생각됐지만 다시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희망을 주고 이런 걸 보면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스타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뭐랄까 이 희망을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분들도 좌절을 겪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인생이 힘든 게 소년 출세잖아요. 소년 출세 빨리 출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무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속 내리막막 되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사랑을 갖고 뭐 가정을 찾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다는 게 우리 많은 좌절하는 중년 세대한테도 또한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가 714만 명입니다. 그게 매년 지금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다 은퇴의 시기라 61세부터 53세까지죠. 지금 나이가. 그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소비도 안 하고. 노후가 몇 살에 끝나주니까 소비도 안 하고 다들 지갑 들고 일본 사람보다 더 돈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TV 이런 데서도 좀 중장년층도 좀 많이 좀 나오고 패자부활전도 많이 좀 소개하고 TV 크면은 10대, 20대만 자꾸 다 나와서 떠드는 거 이거 참 이거보다도 50대, 60대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도 좀 텔레비 좀 많이 나오고 탤런트도 데뷔하고 이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대 이제 인생의 뭘까 지금 50대 요즘은 뭐 사실 뭐 저기
예전 같이 안 작년이라고 적겠네요. 얘기하기도 좀 네. 그렇고요. 중년이라고 해야죠. 예. 그렇죠. 하지만은 왠지 나이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마음속으로도 왠지 위축되고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시기인데 이분들의 사랑은 그거를 아마 이제 깨준 것 같아요. 그런 선입 편견을 깨준 것 같고 또 한번 왕년의 스타였다가 한물 갔지만 내가 과거에 잘 나갔지만 지금 이렇게 쓰러져 가지만 그래도 다시 희망을 좀 꿈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분들의 사랑법과 약간 대비되는 게 바로 이 홍상수 감독의 사랑법인데 자, 아까 김국진, 강수지 씨는 사실 서로에게 불꽃이 튀는 아주 격렬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지는 않았거든요. 잔잔하게 서로를 병간호해주고 생일상을, 밥상을 차려주면서 잔잔하게 다가갔는데 이 두 분의 사랑은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불꽃 같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눈이 번쩍 그냥 휙휙 스파크 같으면서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을 난 살겠다. 이제 이런 사랑법인데 잠깐 두 사람의 얘기 화면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한테 중요한 생각이라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죽어도 된다. 안달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지금의 진짜 충실한 시간 같은 거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여러 번 했고.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계속 촬영하잖아요. 네. 3주마다 한 번씩 보고 계속 하면서 아주 조금씩 저 친구 괜찮네. 저 그러면 친구 오빠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거예요? 아이 당연하죠. 아유 어떻게 여자가 먼저 그렇게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 20몇 년 전 콘서트에도 오고 가고. 만약에 그때 서로 많이 안 바쁘고 그랬으면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전. 예, 두려움보다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예, 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모든 걸 나는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사랑법. 하지만 20년 동안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도 잔잔하게 그걸 끌고 왔던 저 사랑법. 조대진 변호사는 어느 쪽 사랑법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옳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마다 사랑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저는 뭐 그 강수지 씨나 김국진 씨 뭐 사랑하시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재혼하신 분들이 진짜로 재혼할 때 그리고 다시 사랑하실 때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찝어가지고 만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랑이라 보고 응원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홍상수 감독하고 그런 사랑은 김민 씨의 사랑은 저는 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것도 근데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기적인 거하고 정열적인 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사랑이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충실한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사랑으로 범주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려면 일단 가정을 정리하셨든지 아니면 결혼하시면 안 되셨을 거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사랑을 찾아가서 달콤함에 웃고 계실 때 울고 있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달콤함을 느끼는 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응원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팬이었고 1년에 나오는 영화도 다 골라서 봤는데 이제는 영화를 안 보기로 다짐했을 정도로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 예. 글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죠. 대단히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주변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오로지 그 사랑밖에 안 보이는 대단히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김국진, 강수지 씨의 사랑은 글쎄요. 서로를 배려하고 주변인들을 신경 쓰고 그러면서 잔잔하게 가는 사랑. 그럼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또 이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그다음에 에로스인데 아가페라는 말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라고 뭐 불러요? 그렇게 보거나 하면 필레오는 친구 같은 사랑이거든요. 친구 간에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두 사랑이 다 해당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로스가 바로 열정적인 불꽃 같은 사랑인데 불꽃이라고 하는 오래 가지 않아요. 불꽃은 팍 하고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면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게 롱텀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해서 뭐 하루 1, 2년 살고 헤어지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50년도 사고 60년 아니면 지금처럼 100세 시대는 80년 이상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에로스적 사랑으로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떻게 계속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불꽃 튀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는 50이 돼서 그렇게는 아닌데. 가정용 멘트.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요. 금방 실망하고 헤어지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아까 지금 친구 같은 그런 필레오나 아니면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에로스적 사랑만 가지고 접근하면요. 결혼 생활은 정말 금방 실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차 새로 사거나 집 새로 사도요. 한 뭐 1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냥 뭐 똑같잖아요. 뭐 그게 그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긴 시간 오랫동안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마음속에는 누구나 한번 이게 불꽃처럼 그냥 진짜 죽을 만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강수지 씨 딸이 있잖아요.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도 플러스 알파 요소를 작용했거든요.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고. 서로 가족도 감독, 배려하면서 접근했군요. 많이 배려를 했죠. 왜냐하면 하와이에 있는 고모한테까지 강수지 씨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헤어짐에 대한 고려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의 감정에 충실하자.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잃고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을 해도 나하고 너만 사랑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사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사실 김민희 씨는 많은 걸 잃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잃었다는 게 돈이 다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분이 추구했던 삶은 배우가 되는 것이었고 스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목표 추구했던 것에 이제 위배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걸 선택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김민희 씨는 그러면서도 사랑을 선택을 했고 내일날 어떻게 돼도 좋아. 나는 홍상수 감독하고 있을 거야를 선택을 한 것이고 홍상수 감독도 가족에 대한 어떤 슬픔, 상처를 고려하기보다도 한 번 오면 인생은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이 순간 내가 김민희를 사랑하면 그걸 충실히 따르겠다.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건 분명하죠. 김민희 씨, 홍상수 씨의 사랑은 에로스, 아가페 뭐 이걸 떠나서 에라 모르겠다 사랑이죠. 에라 모르겠다 사랑. 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쉬운 일곱이라 그 심리의 기저에 제가 들어가서 이해가 되면 그 나이가 남자들의 갱년기입니다. 굉장히 쓸쓸해요.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김민희 씨도 30대니까 누구한테 좀 뭐 중후한 그 의지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50대와 30대의 사랑은 누구나 반지의 제왕처럼 판타지 속에는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다큐멘터리로 실행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저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로 실행하는 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이해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저 강수진 씨랑 저 커플은 굉장히 대추나무 사랑연련내처럼 시트콤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저 사랑도 쉬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럼요. 재혼이 성공률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 벽에 갇혀서 여태까지 살아온 기준으로 50년간 살아온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거든요. 상대 서로를 내줘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그게 얼만큼 서로 그것도 되겠느냐. 그래서 재혼이 성공률이 더 낮아요. 서로 더 많이 던져야 되고 여태까지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다르잖아요. 외로움은 그냥 론리니스 혼자 있는 거고 고독은 그 솔리투드잖아요. 그건 창조적이고 더 그걸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독을 한 단계 넘어서 사랑으로 가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연예인 누가 사귄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가십성 얘기를 떠나서 이 두 분의 사랑법도 이 홍상수 감독과의 그런 사랑 뭐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면서 정말 50대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죠,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좀 오늘 좀 심각하게 그냥 다뤘습니다. 그냥 사귀는 것 뿐인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대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또 불안관에서 또 이렇게 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뭐 연기자들 또는 이제 개그맨들 이분들끼리 야, 니들도 그러면 사겨라 이런 이제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예. 뭐 김한선 씨하고 김광규 씨 커플도 있고 한데 제일 일단 갑 중에 갑은 윤정수 씨하고 김숙 커플이에요. 예. 같은 날 아까 그 기자회견 했었던 김국진 씨 그날 같은 날 이분들도 촬영을 했대요. 근데 둘이 이제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서 예.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댓글이 왜 더 많지? 김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윤정수 씨가 아니 왜 이러냐, 사람이 기대를 많이 하면 우리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윤정수 씨가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15년 동안 내가 동생으로만 봤는데 내가 김숙한테 빠져들지 않는 이상 이 동생으로 봤던 감정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겠느냐. 예.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근데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도 오빠 동생으로 20년이 넘게 지내오다가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록새록 재발견을 하면서 연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제가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만큼 잘 어울리거든요. 윤정수 씨 같은 경우에 저는 비보증 잘못 써가지고 파산까지도. 저분도 마찬가지 패자부활전 계기 같은. 패자 부활전 중에 부활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옆에서 김숙 씨가 딱 가상 커플로 그 파트너로 보태지면서 예. 더 정말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너무 부부 같은 느낌도 잘 조화가 이루고 하니까 보는 시청자들이 제발 좀 윤정수 씨 옆에 김숙 씨가 지켜주는 진짜 네. 대필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 많이 닮았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방송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속에서는 사실 쇼인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척하는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마음이 가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너무 이게 대중들이 쇼인도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사결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면 당사자들로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김범수 씨라는 아나운서 출신하고 또 어느 분하고 두 분이 하다가 예. 그게 하차하자마자 김범수 씨가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예. 비난을 막 했어요,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수혜 예. 씨도 같은 케이스고요. 예. 그게 결국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걸 리얼리티 쇼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실로 믿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예. 설정이고 시청자들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예. 그걸 시청자들은 볼 때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마치 그냥 현실 속의 실제 부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예. 그것이 결국 이제 뭐 두 사람이 잘 어울리니까 잘해봐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좀 더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뭐 그런 연기를 하다가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의 케미를 맞추다가 예. 서로 감정이 생겨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예. 본인은 그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연기를 했을 뿐이고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인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너무 그냥 그걸 그냥 현실에 그냥 대입을 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두 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서도 요즘 저런 프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예. 뭐 MBC가 처음 시작했지만 그 뒤에 뭐 종편 이런 데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런 프로에 대한 사람들이 그냥 이 감정 이입을 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비난이 예. 많아지는데 그건 이제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분이 만나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걸 응원해 줄 수는 예.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따로 결혼을 하더라도 그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항상 붙어 있고 항상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없던 사랑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몸이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따로 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실제로 결혼하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드라마에서 같이 연기자는 나왔고 굉장히 많죠. 뭐 MC를 같이 하다가도 네. 그렇고. 예. 연기자면 최수종 하이라 씨도 있고요. 예. 뭐 이재령 씨, 유호정 씨 커플도 마찬가지고 예. 연정훈 한가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녹화 현장에서 보다가 연인 역할 하다가 진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드라마인지 연기인지 아니면 유동근 실제인지 전인아 씨도 그렇고요. 본인들도 헷갈려하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김숙 씨하고 윤정수 씨 같은 게 지금은 일단 압박으로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알아요. 가상 커플이고 설정이라는 걸 아는데 이런 예. 와중에 약간 아유 설정이잖아 하고 실망으로 봤는데 갑자기 이제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가 진짜 커플이래가 되니까 그러면 이참에 김숙, 윤정수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약간 시들해질 때 좀 약간 불꽃을 다시 띄운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또 다른 이제 진리인데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예, 몸이 가까이 있어야 마음도 역시 또 생긴다 이런 게 뭐 불변의 진리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보면 이제 그 팬들도 응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결혼 같은 게 운명론자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둘이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걸로 믿고 만날 있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운명론이고 재혼하는 사람도 자기 운명을 찾아간다고 그러는 그런 예. 측면에서 운명론자인데 윤정수 씨나 김숙 씨 같은 경우도
그 선후배로 오래 만나 왔었지만 이제 굳이 부부로서 십몇 년 만에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둘이 만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부 지간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다른 부분이 없으면 그리고 감정이 발전되면 저런 것도 운명이라도 받아들이고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더운 토요일 날 아침에 달달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사랑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신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중국 언론 사드 고집 때는 대북 공조 못한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연일 이 한중 관계가 상당히 위기를 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 연예계에서는 이 한류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어린 시선이 계속 나옵니다. 중국 언론이요, 이번에는 박보검 씨를 타겟팅 왔다고 하는데 신발 광고에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박보검 씨가 무슨 광고를 뭐 어떻게 찍었길래 이렇게 중국 언론이 나서서 이 박보검 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지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한 미국계 이제 스포츠 브랜드 매체가 이 박보검 씨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이쪽 상대 쪽 배우가 이름이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중국을 이제 상징화한 거겠죠. 바둑 대결도 하고 춤 대결을 했는데 이 춤추다가 여성이 이제 이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저분의 뺨을 때리게 되죠. 그리고 바둑에서도 박보검 씨에게 패하게 되고. 자, 이것이 과연 중국 언론에서 문제 삼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불공적이고 그리고 중국을 비하는 식의 광고인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박보검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를 사실은 소재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국 언론이 더 좀 분위기 조장을 먼저 했던 경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실시해서 중국 언론에서 했죠. 누구 잘못이냐 저게. 네, 누구 잘못이냐. 광고를 만든 사람이 잘못이냐 그 설정으로. 아니면 그 여성에게 뺨 맞는 모습을 보고서 만리장성이 뺨 맞는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박보검의 태도가 문제냐 등등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박보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무려 건데요. 70%가 넘었어요. 일단 지금 중화권의 일부 언론이 그 사드를 가지고서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냉랭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를 먼저 선두에 서가지고 조장하는 분위기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그다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법한 저 광고조차도 지금 이 사드 문제로 중국에 상당히 우리에게 거친, 그러니까 노골적이는 않지만 뒤에서 그러니까 슬며시 강하게 압박하는 저 전술에 의해서 지금은 문제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이 이걸 자꾸 이슈화하는 거예요. 저런 문제 아무것도 사실은 평상시 같은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사드 문제에 대한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저런 얘기들을 자꾸 흘리면 결국은 중국 내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강해질 거예요. 전혀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저런 게 있어? 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런 반한 감정이죠. 반한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남남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저렇게 해서 한류가 뭐 무너지고 또 한류의 많은 기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슈화 되게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해결해봐라. 정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못 가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연예 관련 또는 한류 관련 또는 광고 관련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건 좀 지나친 중국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저 광고가 물론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무슨 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아까 말씀 만리장성이란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 빼고 나면 전혀 문제가 없고 박보검 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제작자가 뭐 큐시트 만들어서 이렇게 찍겠다고 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이 거기에 나가 찍으라고 하면 그대로 찍는 거지. 뭐 자기가 이걸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박보검 씨는. 그런 걸 박보검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중국 언론의 지나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가 이 연애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김우분 씨 또 이 수지 씨의 그 팬미팅 해도 이제 취소가 됐고요. 유인나 씨도 줄줄이 작품에서 하차한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경향신문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화장품, 연애 이런 쪽으로 중국이 저런 식으로 보복 조치 나오는 거 뭐 파렴치하고 졸렬하다라고 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개선시키거나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선 뭐 보복이 오면은 내놓고는 또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연예인들도 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드 때문에 너네들 하차시킨 거라고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거죠. 남쪽에서 자꾸 사드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니 그 정부에 대해서 너네들 손 좀 써라. 또 중국 또 국민들 대상으로도 저렇게 박보검 씨 CF 같은 거를 자꾸 틀어줌으로써 또 양국 국민들의 이간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G2가 세계에서 G2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 중국을 G2라고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해군력, 공군력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 주는데 G2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나라가. 찌질이 2 정도 되지 찌질이할 때 G자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난 속이 좁고 저런지 몰랐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식이나 화장품 회사 주식 그동안에 중국 시장을 보고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개입니다. 안개를 제일 싫어해요. 뭔가 앞으로 모를 때 뭐가 구름 속에서 뭐가 나타날지 모를 때 주식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저게 확정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또 올라요. 또 뭐가 저 안개 뒤에 저게 공룡이 나올 수도 있고 조만한 지렁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가 보이면 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과대한 의존이 우리가 이걸 또 계기로 해서 우리가 중국의 의존을 조금 벗어나면은 우리 기업들이 또 새로운 또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식품이나 유통이나 중국인 회사처럼 우리가 살짝 넘어가서 그 마케팅을 해요. 중국 회사인 줄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한국 회사로 알려지면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저는 길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문화라는 거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향성이잖아요. 경제 활동도 양쪽에서 하는 거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우리는 판권으로 뭐 한 7억 정도 받았다고 하고 부가적으로 정말 뭐 화장품주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활기를 띄었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쪽 중국의 플랫폼 회사에서 1,000억 이상의 수입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여회 같은 경우에도 제작사에서 판권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뭐 부가 사업으로 인해서 뭐 한 수십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의 플랫폼 회사는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상품이라든지 뭐 활동으로 인해서 한 1,000억 원대 이상을 벌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방적으로 너희 지금 사드 이러니까 우리가 본보기를 뭐 해볼게라고 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저희보다 더 큰 일단 단기적인 손해는 그쪽이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속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정말 마치 속국인 듯이 우려하고 너무나도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민간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모색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이제 우리 윤영근 대표께서 중국에 대해서 G2를 이제 찌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MBN도 이제 글로벌 방송이라 근데 중국에서 이 방송 보시고 윤 대표님에게 항의 낼까 좀 걱정이 됩니다. 중국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로 좀 한심해서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쓴 겁니다. 하도 답답해.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가 대 국가. 우리 그럼 북핵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하란 말이에요? 우리도 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충정을 우리 한국 우방이면 이해를 해줘야지. 거기다 대고 자꾸 저렇게 협박하고 저렇게 폭격하겠다고 성주에다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우방이고 G2냐 이거죠. 앞으로 G2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 얘기해서 저 한 겁니다. 마음은 알지만 찌질이라는 표현은 지금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철회하겠습니다. 앵커의 자격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괴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게 뭐냐면 광전총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일부 언론들이 뭐 9월 1일부터 한국의 뭐 엔터테이너들이 와가지고 활동하는 거 금지한다더라. 뭐 중국에서 뭐 한국 거 판권 사가지고 한 거를 프라임 시간에 편성을 못하게 한다더라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으니까 일부 보도도 심지어는 합성된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색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너무나도 거국적으로 일반화시킬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도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녀시대 유나 씨도 사실은 지금 네.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제 활약상을 펼치고 있는데 유나 씨 부르니까 어느새 이 소녀시대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9년 차예요. 예, 뭐라 처녀시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이미 이제 여성시대죠, 여성시대. 여성시대가 된 네. 건가요? 예, 예.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시카라는 예. 멤버 한 명 탈퇴한 거 말고는 예.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게요. 사실상 그 7년을 어떻게 고비를 넘어가느냐. 예. 왜냐하면 처음에 그 연습생이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아이돌 그룹으로 스타를 띄우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스타가 되고 나서 한 2, 3년 차쯤 지나고 나서는 개별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예. 서로 갈등 아닌 갈등도 있고 경쟁 아닌 경쟁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7년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연예 엔터테인먼트사하고 그 엔터테이너가 계약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 기간이 딱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도래하면 그룹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서 해체 수순을 밟는 경우도 있고 잠정 해체인 것 같은데 해체 공식 선언 안 하면서 굉장히 예전 같은 위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마의 7년 고비도 잘 넘어왔고요. 제시카가 탈퇴 이후에 지난해 파티라는 음반을 냈을 때도 앨범을 예. 냈을 때 뮤직비디오도 정말 센세이션하게 화제성이 있었고 아무튼 이번에도 구돌 맞은 소녀시대가 음원을 새로 공개를 하면서 많은 예. 팬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소녀시대가 우리 한국 연예계, 문화계에 줬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새로운 여성 걸그룹이라는 네. 거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아저씨 팬들이라고 그래서 예, 삼촌 팬. 팬들 예.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래서 예. 이제 여성으로 저렇게 이제 많은 숫자가 그룹이 돼서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예. 삼촌 팬이라고 하는 30, 40대까지도 끌어들였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새로 나오는 가수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소녀시대 예. 같은 경우에는 팬층이 좀 더 두꺼워지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편하고 재밌고 따라하기 쉬운 노래들을 했다는 것은 우리 가요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그 소녀들이 이제는 다 커서 이제 여성이 됐습니다. 이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소녀시대.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요새 이대생들도 데모할 때 소녀시대 노래를 맞아요. 부르죠. 예, 예. 옛날 같이 그렇게 민중가요가 아니라 아니고, 아주 예. 그 이대생들이 참신하게 깜찍하게 참신한 건가요? 참신하고 깜찍하게 데모를 미화하자는 건 아니고 예. 소녀시대도 모른다는 게 보기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시위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G.O.D 노래를 부르고 소녀시대의 노래를 부르는군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 29면입니다. 미셸 오바마 딸들을 위한 노래 날다라고 해서요. 미셸 오바마 대통령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미셸 여사도 그렇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샤샤 오바마가 이 해산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시급 한 $15 정도 안팎의 그런 시급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항상 공주처럼 살 거다라고 전혀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가 않죠. 않네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이에요. 미국에서는. 저게 대통령 딸이니까 주목을 받아요. 대통령 딸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인 집 아이들도 학생들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게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주 미국에서는 전통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2세, 3세들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다 보장해주고 경력도 없는데 그냥 상무나 사장이 안 치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당연히 해야 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 또는 어려운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또 커서도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한테 경영을 맡기는 부분이 많은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2세, 3세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와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또는 폭행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성공한 사람들, 소위 사회 권력자라고 해서 경제 권력을 갖고 있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든 권력자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평범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게 교육의 한 방법인데 우리도 좀 재벌 가든 아니면 권력 잡은 분들이 아이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군대도 좀 다 보내고 빼려고 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도 직접 경험하게 해서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 이해하는 정책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사 폭행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미국처럼 어려서부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사회 밑바닥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경원 6명이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 큰 여자다. 이게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요. 배우 하연수 씨라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연수 씨라고 하는 배우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놓고선 조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스위스 하가의 지기문트 리기니의 그림을 올리면서 작가 이름을 했는데 일반 누군가가 댓글로 이 작품 이름이 뭐냐라고 묻자 이 배우 하연수 씨가 직접 찾아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이런 댓글까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수천만 원대의 그랜드 하프와는 달리 켈틱 하프는 50만 원대 이하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가격폭이 매우 넓다. 잘 모르시면 센스 있게 검색을 해보시네 댓글을 붙이시는 게 다른 분에게도 혼선을 주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이 건방지게 무슨 연예인이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이렇게 댓글을 다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연예인이란 직업은 대중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되는 것인가? 조금 단호하게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논란으로 쭉 이제 기사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뭐 많은 글을 SNS에 써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으면은 바로 댓글이 달려옵니다. 무례하다,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연예인들도 저렇게 좀 단호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젊음의 말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자식들이 서울대 나오고 예를 들면 예. 표현을 하자면 서울대 나오고 부모가 농사를 진다고 치면 부모님한테 논리정연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건 사실 자식의 도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자식도 아니라고 맞는 걸 아니라고 우기는 부모에게 그게 맞다라고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연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어린 그 팬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서 검색을 해봐라라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검색해봐요. 권유의 형어를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젊음의 말표현이 이렇게 논란까지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연예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때로는 나도 우울할 때가 있고 나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항상 연예인에게는 기대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늘 밝아야 되고 바른 생활만 해야 되고 물론 바른 생활은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연예인에게는 유독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도 확대된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나 아니면 조대진 변호사가요. 만약에 저런 식의 댓글을 달았어요. 뭘 올린 다음에 누군가 그럼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혹시 윤 대표나 조대진 변호사가 인터넷에서 직접 쳐보면 금방 나와요.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을 경우에 과연 이 하연수 씨처럼 무례하다라는 그런 비난이 쏟아질 것인지 혹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차별적인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일단 댓글을 물론 이제 공인이니까 댓글을 다 정상적으로 모든 분이 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일단 뭐 그 연예인이 달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연수 씨가 달았던 댓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래도 공인이고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친절하게 달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를 쪼각쪼각해서 보면 무례하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욕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이 받아볼 때는 전체 문구라든지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에 온 그 피드백을 보면 약간 신경질 내는 듯한 한 모습이 남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방송에서 보여줬던 친절하고 귀여운 이미지와는 아주 엇나가게 아주 그 무슨 사전에서 나온 듯한 한 이런 걸 옮겨놓은 듯한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면 이 사람이 내가 한 글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구나라는 신경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칼럼을 쓰신 분 얘기로 보면 연예인은요 사실 외모든 노래든 춤이든 연기든 간에 자신의 재능을 팔아먹고 사는 특수 자영업자이지 아무 대가 없이 대중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일방적인 을이 아니다. 자신도 뭔가 이 자신의 그 있는 거를 뭐 변호사나 의사 또 우리 언론인들, 기자들처럼 자신의 재능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지 왜 자꾸 연예인을 이렇게 뭐 을 중에 을로 이렇게 보느냐 이게 좀 항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SNS 그 트위터나 이런데 연예인에 대한 거 너무 지나친 게 많아요. 거의 뭐 내가 봐도 거의 그 폭력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왜 SNS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저 연예인들의 인권이나 인격 보호 이런 것도 좀 시급하고
SNS 특히 트위터에 거의 하루 종일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은 안 보겠지만 저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 연예인이 하연수라는 연예인이 좀 인성 문제를 떠나서 나는 그 댓글을 올리는 좀 험한 말을 하는 저런 사람들에 대한 좀 계도나 저런 법적인 조치, 물론 법이야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게 좀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민병철 어학원 원장한 사람이 선풀 닦기 운동도 했잖아요. 선풀 달기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대중의 댓글이요.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댓글이 어느 수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 그 연예인이 받는 상처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진짜 최진실 씨처럼 뭐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강은비 씨라고 뭐 완전히 비호감 인물로 완전히 찍혔고 윤은혜 씨 같은 경우도 있고 댓글이 저들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정도로 너무 가혹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 글 하나하나가요.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냥 쓰는 사람은 장난으로 쓸 수 있고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다 드러내서 쓰는 거지만 그걸 읽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얘기가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 한두 가지 댓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요.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자기는 그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물에 그냥 돌 던졌는데 맞는 개구리는 그냥 그게 엄청난 자기의 피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댓글을 올릴 때 생각을 잘 알고 올리셔야 돼요. 남한테 주는 상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냥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악성 댓글을 올리는 부분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생의 피해를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경찰도 이 부분에서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죠.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건 분명하지만 그 연예인,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다 큰 여자다. 성인이다. 인간이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우리 대중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댓글 달 때마다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16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햄버거 먹고 숨진 4살 아이. 친엄마 상습 폭행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이 기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보니까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이가 한때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 아이를 친엄마가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데려오고 나서 열흘 뒤부터 상습 폭행이 시작이 됩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뭐 말버릇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세탁소에서 주는 이 옷걸이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요. 자로 때리기도 좀 합니다.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조대진 변호사, 계모. 요즘에도 이 새엄마도 이러지는 뭐 그런 엄마들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사건 다루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은데 어떻게 친엄마가 아이가 수녀원에 맡겨졌는 아이를 데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예뻐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랬던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폭행을 하고 굶기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보육원에서 잘 있는 아이를 굳이 또 데려왔거든요. 친엄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랬겠죠. 그런 변명을 대고 데려와가지고 이런 학대를 이루었는데 사실상 학대 정도가 되게 심합니다. 뭐 긴급 체포는 중상해죄, 아동학대에 관련된 중상해로 지금 긴급 체포가 됐지만 사실상 학대와 사망행위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학대치사로 지금 변경하려고 수사기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뭐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의사들도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이 멍들이 하루 이틀 맞은 멍이 아니라 이 멍이 맞으면 또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 폭행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더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심각했던 거는 아이가 이제 그 구급차에 실려갈 때 주위 사람들이 숨져가지고 이제 갈 때. 실려갈 때도 보통 일반 어머니 같으면 되게 당황하고 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더 놀랐다라는 이런 증언까지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정도까지 학대를 했는지 수사를 좀 면밀히 해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보육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인사도 잘하고 반듯한 아이였다면서요. 4살짜리 아이가 또 뭐 얼마나 또 인사를 좀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애를 데려다가 저렇게 학대를 한다? 혹시 이혼 과정에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잔상이 아이에게 투영이 돼서 그냥 그렇게 또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뭐
추측은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계부보다 친엄마, 그 친부에 관련된 학대가 더 잔혹하고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방금 말씀 주신 그 이전 배우자에 대한 잔상과 그런 그 뭐 모멸감 이런 부분들을 분풀이 상대로 나타난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한테 맞은 거를 아이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는 그 전 닮은 배우자를 아이에게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좀 비슷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밝았던 아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그냥 숨진 것처럼 비춰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밥도 아니에요. 그 햄버거 먹다 그쵸 옆에서 이를 또 똑바로 안 닦는다고 옆에서 집에 옷걸이를 그 쇠로 된 그 옷걸이로 때리고 몽둥이도 집에서 발견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습적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가정 내에 저런 폭력, 부모에 의한 폭력 저기에 대해서 외국에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우리는 가정 내 문제라고 저 그냥 가정에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당장에 격리 지키고 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엄하게 하죠. 우리도 좀 폭력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고 반듯하게 크던 아이인데 엄마의 상습 폭행에서 저렇게 사망하다니. 햄버거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상습적으로 꾀를 부리는 꾀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때리기까지 했던 저 모진. 그러니까요. 저게 햄버거 시켜주기 전에요. 50몇 시간을 밥을 안 먹였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대죠, 학대.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아주 오랫동안 밥을 안 주고 있다가 햄버거 시켜주고 그거 먹고 이빨 닦는데 저렇게 때렸다고 하는 것은 학대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그 박유천 씨 성매매 성폭행과 관련해가지고 무고를 했던 첫 번째 고소녀가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지금 뭐 조폭이라고 불렸던 분도 같이 구속이 됐어요. 그 3명 중에서 일단 그 남자친구라고 분류됐던 그 부분 빼고 사촌 오빠랑 그다음에 당사자 피해 여성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상 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공의 사실 공갈 미수가 됐지만 이제 가공의 사실 만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뒤집어서 보면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사촌 오빠라고 불리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뭐 관리되는 조폭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범법의 가능성도 있고 도주의 우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구속을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이제 공갈 협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달라 이런 오간 정황도 문자도 이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역시 구속이 됐다. 그러면요, 이 박유천 씨는 이렇게 된데. 이진욱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소녀는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나와서 다른 매체와 인터뷰할 때, 나는 내가 무고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적이 없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이다. 난 아직도 강제적으로 치욕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 고소 여성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분은 진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고요.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운운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경찰의 입장이 바로 나왔잖아요. 다 녹화를 하면서 진술을 받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했던 것이지 경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뭐 회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여성이 저렇게 자기는 자백을 강요받았다, 경찰이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뭔가 입증하겠다 그 관련해서 입증 자료를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범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증거 자료 같은 것이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래서 만약에 저 여성이 언론의 문을 두드려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했던 것이 아니었고 경찰의 회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다. 보도를 보고 내가 자백한 듯이 나온 보도를 보고 황당했다, 당황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뭐 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랑 나와서 언론 인터뷰했던 얘기가 너무나 다르니까 다시 또 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영남 메뉴 찾아라 기업 비서실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해서 김영란법 합헌 소식에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도 음식점 해울이라는 곳에서는요 29,000원짜리 김영란법에 맞춰가지고 이런 메뉴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인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로 가겠습니다.
여고 동창생을 노예처럼 부린 40대 18년간 성매매도 시키면서 8억 원을 뜯어냈다라고 합니다. 윤영글 대표님, 예. 이 여고 동창생에게 너는 이 가족과 함께 살면은 큰일 난다, 칼부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물장사를 해야 된다, 사주팔자가 그렇다라는 식으로 깨워가지고 18년간 성매매까지 시키면서 8억 원을 뜯어서 그 돈 가지고 자신들은 아주 호의 생활을 했다. 진짜 아까 그 친엄마도 나쁘지만 이런 친구를 둔 이분도 참 딱합니다. 예. 그렇죠. 동창이 아니라 뭐 악질 동창이고 원수 거의 비슷한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졸업하고 만났다고 그래요. 졸업하고 만나는데 처음에 좀 돈 빌려주니까 잘 빌려주고 달라니까 또 좀 사람이 선하고 그러니까 계속 판이 커진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밑에 성 이주는 쪽으로 너는 좀 개방된 생활을 해야지 그 액땜을 한다. 그래가지고 유흥업소에 또 취업해서 그 돈도 또 뺏어내고 또 굿도 하라고 하고 또 뭐 돈도 빌려달라고 그러고 가던 뭐 짓을 다 했죠. 한 번은 마지막에 한 게 18년간 이렇게 했는데 나 채권자한테 쫓겨서 어디 감옥에 있으니 빨리 돈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이 피해 여성이 18년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좀 늦은 거죠. 신고해서 조사해 보니까 뭐 8억, 9억인데 여성 피해자는 한 12억, 13억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창도 악질 동창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 피해 여성도 너무 순진하게 그냥 다 믿고 그냥 다 한 거 아니냐. 지금도 이 친구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경찰에 조사 중인데 저게 얼마나 난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10매덕을 뺏겼다고 그래도 증거가 차용증이나 뭐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이 가해자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 금고에 현금이 7천만 원이 있을 정도고 유럽 여행이고 해외도 수시로 돌아다니는 아주 지능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는 더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동창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훈이 있잖아요. 사기당하지 말자 이런 가훈도 있고 어떤 집은 가훈이 보증 서지 말자 이런 가훈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짜 한 번 더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피해자도 책임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돈을 받아내려면은 민사소송은 또 따로 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 변호사 같은 분한테 또 변호사비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여성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건 관계자들 얘기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물장사를 하지 않으면 저한테는 돈이 이렇게 모래를 손에다 이렇게 손가락 딱 펴고 집으면 빠져나가듯이 저한테서 돈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가고 없단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살고 칼부림 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으세요? 의심했다기보다는 이게 얘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제발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안 믿겼죠. 이게 처음엔 줘도 없다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이 먼저였는데 그럼 뭐지?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건데 왜? 하면서 이게 그럼 설마 하는 생각에 그럼 거꾸로 이렇게 다시 되짚어 가는 거죠. 거꾸로 되짚어 가면서 설마 거짓말? 나한테 사기친 거야? 구치소 제가 3번까지 확인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가 보자 울었죠. 제가 20년간 사기를 당한 건데 안 됩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하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빨리 가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생각을 하나 할수록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내 잘못인지 누구 탓하겠어요. 친구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면 좋으시겠어요?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친엄마도 이제는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열대에 잠 못 자고 기상청에 열받고 오라고 해서 시민들 연일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기상청은 이 열대야는 예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요, 이 서미경 씨를 비롯해서 신영자 씨에게 불법적으로 이 탈세를 통해 가지고 수천억 원의 수조 원대의 재산을 물려준 거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교묘하다라고 해서 비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입지 애매한 송영길이 낙마했다. 친문 대 반문 대결로 이제 민주당, 더민주 컷오프가 이뤄져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비박 단일 후보로 주호영 의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친박계에서도 단일 후보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요,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일대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 행사 날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두 분이 좋아할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 자, 전당대회도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이 과연 한 배를 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서로 이제 갈라서야 될 것인지 오늘이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맞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는 한 야권의 제1대권 후보로 분리되는 문재인 대표에게 협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이 전당대회는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사람들이 올림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그냥 빤한 대결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도 자체가. 그리고 눈에 띄게 무슨 대선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변은 이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 송영길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는 별 생각을 안 했었고요.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 그렇겠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무성 이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부분은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친박과 비박의 일대 결전이 되는 건데 여기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결국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관전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의원이 저희 MBN 여론조사 결과 당대표 선호도 1위에 올라왔거든요. 이정현 의원의 힘은 뭔가요? 대통령의 자기는 넷이라고 자칭을 하잖아요. 그만큼 친박의 핵심이긴 한데 그리고 또 호남에서 어렵게 또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주호영 의원의 힘은 이건 치고 올라가는 힘이거든요. 주시하면 골든 크로스예요. 단기동 평균선이 장기동 평균을 치고 올라갔어요. 어제 정병국 이긴다는 거는 전혀 예상 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주호영 의원이 비박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친박은 지금 3명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의 저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도 송영길 의원이 원래 브라질 올림픽에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였어요.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축구 후보였는데 예선 탈락한 것도 어떻게 보면 더민주도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 지지도가 이제 다시 30%대를 좀 회복해서 조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래도 박 대통령을 등지고선 이정현 의원이 저렇게 선전을 하는 거 약간 내년 대선에서도 여러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정현 후보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그 유일한 의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가지고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개 득표에 관련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이 더 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